잠들기 전 아이들을 위한 아디서바바. 오늘의 이야기 폴리안나. 항상 미소를 띤 얼굴의 금발소녀 폴리안나 때문에 주변은 항상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고아원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돈 많은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위해 아주 작은 다락방을 준비했죠. 하녀는 그녀가 와서 무척 기뻐했어요. 이 어린 아가씨 손님이 우리 폴리 아가씨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모 집에 도착한 폴리안나는 기쁜 마음에 울면서 이모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이모는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았죠. 이모는 폴리안나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커다랗고 멋진 집을 둘러본 폴리안나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녀의 이모는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네 방이고 저녁 시간은 6시니 잊지 마렴, 폴리안나. 폴리안나는 그녀의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의 다른 방들을 구경해봤지만 왜 하필 그녀에게 다락방을 주었을까라며 불만을 갖지도 않았답니다. 폴리 이모가 말한 6시,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폴리안나는 식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폴리안나는 어디 있죠? 제가 지금 가서 데리고 올까요, 폴리 아가씨? 아니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폴리안나의 방으로 갔지만 조카는 그녀의 방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사에게 폴리안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원사는 저 너머 언덕을 가리켰고 정말로 폴리안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서둘러 낸시는 폴리안나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폴리안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폴리안나가 신기했던 하녀 낸시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물어봤지요. 기뻐하기 게임이에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여자분이 목발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목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저는 언제나 그날을 떠올리며 행복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폴리안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아빠. 전 우리가 하던 그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만약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면 아빠도 저처럼 행복을 찾기 어려울걸요? 다음 날 폴리안나는 1층 정원으로 내려가 이모를 꼭 안았어요. 이모, 사랑하는 이모. 오늘 아침도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아침 인사 맞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 이모는 뒤돌아서 떠나버렸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늙은 정원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폴리안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정원사가 자신의 엄마를 안다고 말하자 그녀는 무척 행복해졌죠. 시간이 가면서 폴리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적응되었어요.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곧장 이모와 함께 숙제를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저녁 6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가끔 장을 봐오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시내에 간 소녀는 긴 원통 모양의 모자를 쓰고 까만 롱코트를 입은 한 남자를 봤어요. 그 소녀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이번에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낸시는 무척 놀랐어요. 왜냐면 그는 커다란 저택에 혼자 살면서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부자 미스터 펜들턴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폴리안나는 집으로 몸이 약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폴리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날 그녀는 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폴리 이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렴, 폴리안나. 네가 한 일 중에 오늘이 정말로 최악이구나. 길고양이와 개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젠 거지를 데려왔구나. 내 집으로 말이야. 전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소녀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길에서 이 소년을 구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9월이 되자 폴리안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금세 학교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롱코트의 남자 펜들턴 씨가 폴리안나에게 떠나지 말고 혹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폴리안나에겐 어려운 결정이죠. 펜들턴은 폴리안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난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단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고 곧 그녀는 너의 아버지와 결혼해. 그들은 이 도시를 떠났단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화난 듯한 표정이 되어버렸고 언제나 우울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엄마를 쏙 빼닮은 밝고 긍정적인 폴리안나를 보자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울 속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폴리안나가 옆에 있어 살 이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내 곁에 있어주렴. 그럼 우린 행복할 거야.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난 널 딸처럼 여길 거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모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모를 홀로 두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스터 펜들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녀는 펜들턴 씨에게 이모가 거부했던 지미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지미와 펜들턴 씨 둘 다에게 행복한 일을 뿐더러 자신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펜들턴 씨는 소녀에게 다음 주에 지미와 함께 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폴리안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폴리안나가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이모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폴리안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는 쓸 수 없었어요. 펜들턴 씨는 폴리안나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모에게 폴리안나가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같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얘기해 주었어요. 폴리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모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고양이와 개도 조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던 도시의 의사가 일주일 늦게 도착했어요. 폴리안나의 건강을 체크하고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불행하게도 저 어린 소녀는 이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나. 이것을 들은 폴리 이모는 울다가 급기야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모의 목소리를 들은 폴리안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슬픈 날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폴리안나는 모두에게 기뻐하기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펜들턴 씨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미를 입양했다고 말하자 폴리안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폴리 이모는 자신만 그 기뻐하기 게임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낸시가 그 게임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단번에 이해했죠. 그리고 곧장 폴리안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기 게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같이 하자꾸나. 오예!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최고예요, 이모. 한편 펜들턴 씨의 의사는 폴리안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래전에 폴리 이모와 언쟁이 있었던 그 의사는 15년 동안 발기를 끊어왔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둘은 잘 풀려서 폴리안나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펜들턴의 의사는 폴리안나의 상태를 보더니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폴리 이모는 폴리안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폴리 이모,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가 끝날 것 같대요.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곧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한걸요.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다리가 아팠던 것도 다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폴리안나 드림. 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죠.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지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의 부엌에서 파일을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크를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어느 옛날에 당나귀를 키우는 농부가 살았어요. 이 당나귀는 오랫동안 농부의 밀과 밀가루 자루를 나르는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당나귀는 늙어서 힘이 없어졌어요. 농장 일을 하기에는 무리였던 거죠. 어느 이른 아침, 그는 농장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어요. 난 이제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 아름다운 목소리는 갖고 있다고. 브레멘에 가서 노래하면서 살 거야. 당나귀가 길을 떠나는데 사냥개 한 마리가 길에 누워있지 뭐예요? 너 지금 누워서 뭐 하고 있니? 난 사냥개야. 늙어서 빠르진 않지만 이제 내 주인이 사냥하는 걸 도울 수가 없어. 그럼 이건 어때?
나는 브레멘으로 가서 가수가 될 거야. 같이 가서 밴드 하자. 나는 만돌린을 연주하고 너는 드럼을 치고. 걔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오래지 않아 그들은 어느 집 지붕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 고양이는 무척 슬퍼 보였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거니, 고양이야? 난 이제 늙었어. 뛸 힘도 없고 이젠 아름다운 내 이빨도 가질 수가 없어. 쥐를 쫓는 대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으니 게을러지기까지 했지. 소위 주인이란 자가 나를 내쫓아 버린 거야. 그럼 너도 함께 가자. 너희들과 어디 가는 거야? 브레멘에 우리는 밴드를 만들고 가수가 될 거야. 고양이들은 음악과 친숙하니까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게 어때? 그 고양이 역시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제 이 재미난 새 동물들이 한 농장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울타리에서 울고 있는 수탉을 발견했어요. 꼭기요! 꼭기요! 해가 중천에 떴다네. 왜 아직도 울고 있나? 내일은 일요일이야. 내 주인은 일요일마다 손님을 부르지. 그런데 내일 나를 잡아서 대접할 눈치야. 꼭꼭.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어서 도망쳐야지. 어딜 갈 수 있겠어. 더 못 올 테니 실컷 울어야지. 꼭기요! 꼭꼭. 꼭기요! 자자. 이렇게 목소리 낭비하지 말고 우리랑 브레멘에 가자고. 우리는 밴드를 만들어서 네 목소리처럼 힘있는 공연을 할 거야. 그 수탉은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울타리를 넘어 그들과 여행기로 올랐지요. 그들 4명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오늘 밤은 숲에서 좀 쉬고 내일 다시 떠나도록 하자고. 잠들기 전 수탉은 몰래 걸었어요. 그는 높은 곳에 올라 이렇게 말했죠. 저기 빛이 보이는데? 가까이 집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일어나서 그리로 가자. 나는 이런 숲에서 잠을 자보지 않아서 말이야. 아, 그리고 먹을 거나 뼈다귀라도 있을지도 모르고. 모두가 동의해서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당나귀가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뭐가 좀 보여? 당나귀야? 뭐가 보이냐고? 아름답게 차려진 저녁 식탁이 보여. 아주 훌륭해. 갖가지 음식들과 맛있는 음료수도 보이고. 난 이미 먹을 준비 됐어. 그럼 가서 먹어 치우자. 잠깐, 난 준비가 덜 됐다고. 근데 4명의 강도들이 보여. 그 음식들을 먹어치우고 있어. 강도라는 말을 듣자 그들은 모두 실망했어요. 강도들이 확실해? 난 배고프다고. 안 되겠어. 다시 숲으로 돌아가자. 이 강도들을 무섭게 만들어서 내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좋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 방법 좀 들어봐봐. 네 명의 동물들은 서로를 타고 올라가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당나귀의 사인을 받고 그들은 한꺼번에 노래했죠. 강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는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어요. 내 친구들은 창문을 깨고는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너무 무서워 무기까지 놔두고서 집을 떠나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4마리 동물 친구들은 계획대로 척척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들은 바로 식탁에 앉았어요. 그들은 강도들이 떠나간 그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그들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곳도 발견했지요.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불을 모두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느새 자정이 넘었어요. 그 강도들은 집에 불이 모두 꺼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 집을 확인하려고 강도 한 명을 보냈어요. 그 강도는 안이 무척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을 켜려고 했어요. 그가 성냥을 켜자마자 고양이가 점프해서 앞발로 얼굴을 핥히었고 사냥개는 다리를 물어버렸지 뭐예요. 한바탕 소동이 깨어난 수탉은 목청껏 울기 시작했어요. 꺾여! 그 다음 그 강도가 현관 앞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당나귀는 그 강도에게 정말로 강하게 발길질을 했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 강도는 강도 무리에게로 갈 수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4명의 괴물이 있더라. 나를 전부 공격했어.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낼 수가 없었지요. 그 브레멘 음악대는 정말로 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브레멘에 갈 계획을 포기하고 함께 이 멋진 집에서 노래도 하고 또 멋진 음악도 만들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